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면은 지방이 실제로 타지를 않으니까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된 원인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실제로 저도 를 해결했더니 딱히 식단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한 4-5kg 정도 빠졌던 경험이 있어요. 요요도 없었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따라 해도 빡센 식단 없이도 아마 다이어트가 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장 건강과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기초대사량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찍었었죠. 실제로 장이 좋아지면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지고, 그래서 대사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훨씬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되게 강조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식이섬유를 다양하게 섭취를 한다거나 견과류를 먹는다거나 유산균을 섭취하는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되는데, 특정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 솔루션을 적용하면 장이 더 나빠진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증상은 바로 시보였죠. 한국말로 하면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라는 상태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시보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시보가 생겼을 때 느껴지는 증상은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예컨대 소화불량, 그리고 복부에 가스가 차는 복부팽만, 변비, 설사, 뭐 이런 되게 보편적인 장 증상들이 대부분 시보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이어트 하면서 칼로리를 굉장히 적게 먹고 탄수화물도 확 제한해서 먹고, 그러면서 단백질은 또 충분히 먹고 채소도 잘 챙겨 먹고 했는데 살이 안 빠졌던 경험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고, 그 원인이 시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이분은 38살 여성 구독자분인데, 근데 저한테 오픈 카톡방 개인 프로필로 대화가 오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식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막 간헐적 단식도 다 하고 있는데 살이 진짜 뚱꽃만큼도 안 빠진다, 이거 왜 그런 거냐 라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실제로 단식 시간, 식단, 수면 시간에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하고 있었고. 근데 되게 주목할 만한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보의 증상, 복부팽만, 소화불량, 변비를 전부 다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식단에는 딱히 문제가 없으니 이 증상이 원인인 것 같다, 그리고 시보가 의심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아보니 시보가 맞았고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다룰 이 시보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했더니 이후에 큰 식단의 변화 없이도 살이 한 달에 5kg 이상 빠지는 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이제 30 넘어가고부터는 소화 안 되는 분도 굉장히 많아지고, 변비, 복부팽만 이런 증상이 굉장히 흔하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시보라는 병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로 인한 증상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죠. 저는 사실 이 시보가 잠재적으로는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이어트가 안 되는 원인도 여기 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영상만큼은 진짜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 말미에 내가 지금 시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다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시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소장내 세균 과증식,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제가 우리 대장 안에는 몇십조 마리의 장내 미생물, 즉 장내 세균이 살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장내 세균들은 대부분이 다 대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이유로 얘네가 소장에 넘어온 겁니다. 근데 소장은 원래 장내 세균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니까, 물론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 곳이니까 소장에 세균이 많아지면 당연히 굉장히 큰 건강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태를 주고 질병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소장에 장내세균이 과증식, 즉 많아지게 되었는가? 원인이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보통 하나로 귀결이 돼요. 뭐냐? 대장에서 식이섬유가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무서운데,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인간은 식이섬유를 소화시키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 이 식이섬유를 대신 대사시킨다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 장 운동이 좀 느리거나 혹은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분들은 장내에서 식이섬유가 제대로 소화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이 식이섬유가 대장 속에 방치가 되기 때문에 장 속에서 썩어버리겠죠. 즉 부패를 하겠죠. 이러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썩으면 가스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메탄가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황화수소가 만들어져요. 근데 얘네가 다 가스이기 때문에 대장 내에서 식이섬유 소화가 안 되면 대장이 다 가스로 꽉 차게 되겠죠. 꽉 찬 가스는 장내의 유해균을 훨씬 더 많이 증폭을 시켜버립니다.
즉 장내 세균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대장 안에 유해균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얘네들이 소장으로 넘어오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라 회맹판이라는 거를 망가뜨려버려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또 어렵죠. 회맹판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항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략근 같은 거예요. 관략근이 항문에만 있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와 장기 사이에도 항문들이 있어요. 장기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른 장기로 옮겨가지 못하게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과 대장 사이에도 이 회맹판이라는 밸브 같은 게 있습니다.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고 가스가 차면은 이 회맹판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얘가 느슨해져요. 그러면 대장에 있는 유해균들이 소장으로 넘어가기 되게 좋은 환경이 되겠죠. 이런 과정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소장에 유해균들이 과증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시보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시보가 단순한 장질환이라고 무시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시보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악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진짜 여러 번 얘기했죠. 미토콘드리아가 체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야말로 다이어트에서 90%의 포션을 차지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보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굉장히 저해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맥락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시보가 염증을 엄청 많이 일으키고요. 이로 인해서 장 누수 증후군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장내 유해균이 엄청 많아지고 장에 나쁜 가스가 가득 차 있으니까 몸에 염증이 나겠죠. 그리고 이 염증이 뭘 일으키느냐? 대장벽에 있는 세포들을 망가뜨립니다. 대장벽에 있는 세포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세포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있는 형태예요. 근데 붙어있는데 얘네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틈이 있어요. 세포 사이에. 그리고 세포 사이의 틈을 메워주고 세포 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이음새가 있어요. 근데 이 장에 염증이 많아지면 이 이음새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장내 세포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장 속에서 만들어진 유해균과 얘네들이 만드는 염증 그리고 독소들이 이 세포 벽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나쁜 독소와 염증이 대장 세포 벽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버리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전신에 염증이 퍼지고 전신에 독소가 퍼지면서 대사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장에 빈 공간이 생겨서 빈틈이 생기는 이런 증상을 두고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되게 직관적으로 써있죠. 이 장누수 증후군이 굉장히 대사질환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진짜 수없이 많은 논문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호르몬 시스템, 중추신경계까지 나빠지게 만든다는 연구도 있고 이 호르몬 안에는 인슐린도 있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도 있고요. 그리고 중추신경계에는 식욕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이 나빠지면 모든 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시보는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을 아주 직접적으로 망가뜨립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시보가 생기면 장에서 독소가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리고 이 독소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산화적 인산화라는 게 있는데 단어까지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아예 미토콘드리아를 그냥 조준사격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굉장히 직접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보가 있는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가 만드는 에너지, 즉 ATP 생산량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성 피로 그리고 되게 쉽게 근육통을 느끼거나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중에서 시보 검사를 해보면 시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시보가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를 굉장히 떨어뜨려요.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필수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들이 있죠. 얘네들을 이제 음식으로부터 잘 흡수를 해야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요. 왜냐? 미토콘드리아가 체지방을 태우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가 미량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타민 12. 제가 맨날 비타민 B군 강조하잖아요. 비타민 B12가 이제 세포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데 B12 흡수량 자체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시보가 있으면. 그리고 에너지 만드는데 필요한 또 철분, 그리고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지용성 비타민들, 비타민 A, D, K죠. 걔네들도 흡수가 굉장히 떨어져요. 실제로 철분은 보통 육류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시보가 있는 분들은 육류 안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를 하고요. 이 철분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전자 전달계 과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인데 철분 흡수가 떨어지면 고기를 먹어도 에너지 생산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시보가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질병으로도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대사증후군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대사증후군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얘네를 두고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보가 있으면 장에서 만들어지는 독소
독소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유발되고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비만에 아주 필요한 호르몬인 아디포카인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대사질환을 일으키는데 직결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파킨슨 질환으로도 이어진다는 연구가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파킨슨 병은 뇌질환이죠. 뇌질환인데 장뇌축이라는 개념을 제가 옛날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장이랑 뇌랑 실제로 신경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나빠지면 뇌 건강도 나빠져요.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 밑에는 아무 물질이나 뇌로 들어갈 수 없도록 결계 같은 걸 쳐놨어요. 장벽 같은 게 있어요. 이걸 혈뇌 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서 BBB라고 하는데 C15가 있으면 그 장벽에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다른 나쁜 물질들이 뇌로 더 쉽게 들어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킨슨병이나 다른 뇌 질환들이 생기는 거죠. C15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에요. 자, 그러면 C15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든 해결책은 원인을 찾으면 단순하게 나와요. 내가 아까 C15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식이섬유가 썩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애초에 썩을 식이섬유 자체를 안 주면 돼요. 식단에서 식이섬유를 완전히 배제하는 식단이 C15 개선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카니보어가 있죠.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에 지방이 풍부한 고기나 생선을 먹고 여기에 건강한 지방을 추가를 해서 드시는데, 이때 익힌 채소도 꼭 추가해서 드시라고 제가 옛날에 설명을 했었죠. 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익힌 채소를 충분히 먹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채소 안에 있는 미량 영양소들, 비타민, 미네랄들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죠. 근데 C15가 있는 분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익힌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가 C15를 악화시켜요. 그래서 식단에서 채소를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카니보어입니다. 카니보어는 완벽한 동물성 식단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지방이 풍부한 이런 고기들로만 식단을 구성하는데 당연히 식이섬유가 안 들어오니까 C15 개선에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탄수화물도 완전히 배제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C15가 있다. 카니보어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한 4주 정도 지속하면 C15 증상이 거의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수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도 굉장히 크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느린 대사자분들은 탄수화물을 아예 배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느린 대사자들은 지방을 태우는 데 필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옥살로아세트산인데 얘를 얻으려면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먹는 저탄건지를 하자니 C15를 못 고치고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좋은 게 카니라이스입니다. 카니보어에다가 백미를 약간 추가해서 드시는 거예요. 느린 대사자분들은 제가 순탄수 70 정도 드시라고 했으니까 카니보어 식단에서 하루에 햇반 한 공기 정도 추가를 하고 대신에 일반 카니보어보다 고기 섭취량을 조금 줄이는 그런 방식이 제일 좋겠죠. 그게 바로 카니라이스입니다. 근데 이때는 주의할 점이 탄수화물을 현미가 아니라 꼭 백미로 드셔야 돼요. 왜냐?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C15를 개선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카니보어나 카니라이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포드맵 식단을 하는 거 방법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포드맵이라고 하면 소장에서 잘 흡수가 안 되고 대장까지 넘어가는 식이섬유가 있는 애들, 그리고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그런 애들을 이제 포드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발효성 올리고당, 식이섬유, 또 장내 미생물 중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이당류와 단당류, 당류죠, 당류. 유해균들이 당류를 좋아해요. 얘네들을 이제 포드맵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비중이 낮은 식단, 즉 저포드맵 식단이 C15 환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카니라이스나 카니보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포드맵 식단에서는 양파, 마늘, 사과, 밀, 콩 이런 애들을 제한을 하고요. 대신에 육류의 살코기, 생선, 계란, 적정한 양의 백미, 식이섬유 함량이 좀 낮은 채소들 이 정도로 이제 구성하는 게 저포드맵 식단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C15 개선 효과는 카니보어나 카니라이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추상적이니까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연 항균제를 영양제 형태로 드시는 거예요. 항균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균을 죽인다는 거죠. 우리는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을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약이랑은 좀 달라요. 자연에 있는 성분이고 그 성분들을 엑기스만 뽑아낸 영양제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베르베린입니다. 베르베린은 제가 옛날에 혈당 영양제로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갖고 있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미국에서는 영양제계의 맥가이버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장에 있는 유해균을 죽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베린을 하루에 1000mg 정도, 많게는 1500mg 정도를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혈당 수치도 떨어지면서 장 환경까지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베르베린도 최소 4주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그 기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로 제가 4주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약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중증이랑 경증이랑 좀 나뉘긴 하는데 완전 진짜 중증 C15가 아니면 이 항생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항생제는 유해균뿐만이 아니라 유익균까지 다 죽여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경증이나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베르베린 정도와 카니라이스, 카니보 이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시보로 인해 떨어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복구시켜주는 영양제들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때는 몇몇 가지 이제 물질들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코큐텐, 코엔자임 큐텐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얘를 하루에 한 200~300ml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알파리포산 하루에 600ml 정도 드셔도 좋습니다. 체지방을 태워서 전달하려면 특수하게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L카르니틴이에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 L카르니틴을 영양제 형태로 섭취를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시보 환자들한테는 얘는 하루에 한 2000ml 정도까지는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모두가 먹고 있는 마그네슘 하루에 한 300ml 정도 드셔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메가도스로도 드시죠. 하루에 막 3000ml씩 드셔요.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드셔도 됩니다. 얘는 몸에 필요한 양보다 초과가 되면 소변으로 다 배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소화를 도와주는 영양제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 효소들 있죠. 소화 효소가 시보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소화 효소를 파는 분들이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을 GIF로 보여주면서 실제로 다이어트에 직접적으로 도움된다는 그런 어필을 많이 하는데 소화 효소가 그렇게 지방을 실질적으로 분해해주지는 않아요. 대신에 소화 과정을 도와줘서 대사를 좋게 만들고 이로 인해 다이어트 효과를 간접적으로 줍니다. 시보가 있는 분들은 소화가 안 되니까 효소가 도움이 될 거고요. 시보로 인해 손상된 장벽의 세포들을 복구하는 이제 물질들이에요. 첫 번째는 L글루타민이라는 보충제를 드셔주세요. 장벽 세포 복구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메가3 지방산. 시보로 인한 염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실제로 제가 SCI급 논문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4주 정도 지나면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요. 상태가 안 좋은 분들도 8주 정도 하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증상만으로 시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진짜 제대로 검사를 통해서 시보를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확실한 방법 중에는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시보는 이제 대장 내에서 가스가 차기 때문에 입으로도 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수소 호기 검사라는 게 있어요. 기능의학 병원에 가면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병원까지 가고 싶진 않다. 근데 시보는 확인하면서 시보로 인해 다른 대사 기능이 망가졌는지도 알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게 바이오컴에서 하는 종합 대사 기능 분석입니다. 얘는 항목이 6가지가 있어요. 체중 조절 능력, 우리 몸이 다이어트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에너지 생성 능력, 실제로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얼마나 좋은가, 항산화 능력, 우리 몸이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세포를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는가, 보호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신체 방어 능력, 면역력이에요. 5번째가 장 건강. 이 장 건강에서 내가 시보가 있는지를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해균도 확인하고 장내 세균경도 확인할 수 있고 장에 나쁜 곰팡이나 효모가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항목은 신경 전달 기능이에요.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기능을 실제로 검사를 해서 우울감, 집중력, 뇌 기능,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고요. 그래서 내 시보도 확인하면서 겸사겸사 다이어트가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싶으면 바이오컴에서 하는 종합대사 기능 검사 꼭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월 31일까지 대표님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팅키톡 구독자들한테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 쿠폰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프리미엄 검사라서 그냥 계속 장기간 무제한으로 할인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회원으로 구매하기를 누른 다음에 쿠폰 번호에다가 영어로 팀키토 23을 입력하면 종합대사기능 검사를 할인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종합대사기능 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전부 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 다른 검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거에 돈 쓰는 게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딱 한 번 검사해놓으면 내 몸에 대한 체질을 진짜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얘를 평생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성비가 엄청 좋은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31일까지니까 꼭 한번 이 기한 내에 검사 받아보시는 걸 저는 강력히 추천을 해요. 이 검사 결과를 만약에 혼자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바이오컴에 있는 전문 영양사가 1대1로 컨설팅까지 해드리니까 오히려 가성비가 좋겠죠. 검사를 구매하고 검사 자체는 몇 주 뒤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번 31일까지 일단 구매를 하시고 싼 값에 구매를 하시고 검사를 나중에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탄수화물 다 배제하고 과일 다 배제하고 채소를 다 배제해도 영양소가 결핍되는 일은 없나? 이런 궁금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을 드리자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카니보, 카니라이스에서 섭취하는 그런 육류 안에 대부분의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식물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기도 해요. 비타민 C, B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채소보다 오히려 고기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육류의 내장육들 있죠. 예를 들어 간, 소의 심장, 신장 이런 내장육들에는 메가도스 하는 양 정도의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양제 먹기 싫다, 내장육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런 영양제랑 항생제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물론 항생제가 유해균을 죽이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약물이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익균도 같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후에 장 건강이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냐 마냐는 주변에 있는 기능의학 의사 선생님들과 진료를 받아본 다음에 정하는 게 좋고요. 항생제 쓰는 게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영양제와 식단으로 해결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종합대사 기능 검사를 통해서 C5를 확인하고 겸사겸사 다른 대사도 확인을 해서 전신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수소호기 검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오랜만에 좀 어려운 내용을 한번 다뤄봤는데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따로 저장을 해둬가지고 여러 번 돌려보면서 내가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 증상, 가스 찬다 이런 게 느껴질 때마다 영상을 돌려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그 종합대사기능검사는 3월 31일까지만 할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이제 정상가로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 없이 그 기간 내에 꼭 검사를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검사도 할인이 되니까 겸사겸사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